네, 4.7 재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두 후보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첫 주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열흘 남은 선거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다소 큰 격차로 좀 앞서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제로는 어떻게 득표율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도층의 선택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정도 논란 적이 있죠. 2010년에 한명숙 전 총리와 선거할 때도 20% 앞서 나간다고 됐지만 0.6% 차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6년 종로 선거에서도 정세균 총리한테 16% 앞선다고 했지만 결국은 13%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이게 ARS 조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RS 조사 수치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흐름을 보는데 참고하는 거고요. 근데 자꾸 이제 여론조사로 보도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방송 3사 조사를 보니까 거기서 많이 뒤져요. 뒤지는데 제가 거기 주목한 건 딴 게 아니고 그 이번 선거에 관심 있고 투표하겠다는 층이 70%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럼 보통 투표율은 그 관심 투표하겠다 층보다 한 20% 빼면 실제 투표율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50%한 초중반대의 투표율, 사전투표가 있어 좀 높아질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보는데 이 정도라면은 두 당 지지자들의 비율 합친 것보다 더 적어요, 오히려. 저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정한 선거라기보다는 지지자의 결집력이 승부를 결정 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중도층 이야기를 나오는데 중도층은 이런 좀 호탁하고 보궐선거고 이럴 땐 잘 안 나와요. 50% 정도면은 지지층이 얼마 결집하느냐, 양쪽 다 이 승부가 될 겁니다. 예, 중도층보다는 각 진영의 결집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동의하는데 역시 여론조사는 흐름이죠. 예. 흐름이고 선거운동 차원에서는 기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평면적으로만 보면 한계가 있는데 말씀하신 두 번의 경우는 내리막이었죠, 오세훈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데 지금은 오세훈 후보는 그 거의 당내에서도 가망이 없다가 당내 후보를 이기고 야권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와 지금은 흐름이나 기세상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결집력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단일화 효과가 결집력을 좌우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몇 번의 선거에서는 야권이 완전히 그 분해되면서 결과적으로 힘도 못 쓰고 계속 패배를 했는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단일화를 효과를 그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 결집을 할 거고 이게 중력의 법칙 같은 게 적용이 돼요. 여론에서는. 그래서 어떤 데가 결집을 하고 하면 중도는 그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집도가 강해지는 쪽으로 중도는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큰 격차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 부분 유리한 입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30대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박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젊은 층이 경험치가 좀 낮아서라고 답한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2030 세대가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왜 뒤집혔다고 보십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가 이 여론조사 제가 그 봤더니 한 1,000명 또 800명이 조사한 ARS 조사거든요. 왜 그런 조사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구를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뭐 20대가 왜 경험이 부족합니까? 자기 성인인데요. 20대는 자기 의견이 있고요. 제가 말했던 대로 2030이 이번 정권의 현재 상태, 현재 그 이번 선거가 이루어지는 원인, 어쨌든 민주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어쨌든 관리 책임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다만 선거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2030이 특히 정책 때문에 무슨 민주당을 지지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거든요. 이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뭐 60대 20이 나왔다 이런 거는 전혀 무의미한 얘기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이 별로 응답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지금. 조사에. 투표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응답, 그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은 좀 안 좋아요. 이번 선거는 좀 안 좋은 편이고, 이 유권자들의 생각이 전환된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문화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국한돼서 2030이 지금 저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지도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설령 어느 정도 2030이 이번 선거에서 참전을 좀 안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음에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2030의 문화적 코드 그리고 생활 욕구적 코드에 얼마나 또 맞추느냐 예. 이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불리하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시네요. 네. 예. 예. 김 교수님은 이 젊은 층의 여론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본질적으로 예. 지금 집권층들이 라떼류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로 이게 굉장히 굳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은 지금 386 중심으로 한 범 386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집권 세력들이 옛날에 그 산업화 시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받을 때 20대부터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년을 잡고 있었는데 30년을 넘게. 그런데 지금 막 커가고 있는 20, 30대에 대해서 경험치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많은 대학생들이 그 민주화를 읽었던 게 다 의미가 없는 겁니까? 경험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인식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거는 정말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바꿀 수 없다. 이런 지지의 철회를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는 2030이 왜 화를 내느냐를 생각해야 해요. 2030은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정이라고 하는 건 약자의 무기예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 싸울 때 우리가 힘의 논리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정에 대해서 대국하고 할 때 공정에 대해서 계속 주기하고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이듯이 사회적인 약자의 2030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층에 대항할 수 있는 건 공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정을 가치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정권인데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4년 동안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걸 반성해가지고 뭔가 기조를 바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들을 탓하고 있어요. 남 탓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선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정치적인 뭐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반성을 안 하고 이대로 가면은 내년 대선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타이기 때문에 여기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들의 유세전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후보가 서울시장 두 후보가 강남 일대를 공략을 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의 의미가 상당히 다를 텐데요. 행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예. 공정가치 말씀하셨는데 만약 공정가치 때문에 여당이 분개하는 거라면 이분들이 무당파로 완전 빠졌어야죠. 현재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또 공정을 상징하는 정치 세력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은 이제 문화적 현상이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뭔가 정권 심판의 성격은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예. 글쎄요, 203 투표라는 것이 단순히 절대 당신 이 정권을 혼내주기 위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쪽을 찍어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투표에서 철수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강남 유세전 글쎄 이번 선거가 이미 잡혀버렸어요. 선거의 잡혔다는 게. 쟁점 투표가 되려면은 예. 우리가 이제 공약에서 쟁점 투표라고 하려면 네. 그 쟁점이 단순하게 잡혀서 서로 간에 갈려져야 되거든요. 이번 무상급식처럼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딱 갈려져야 되는데 지금 뭐 공공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다, 무슨 교통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유권자들이 그거를 일일이 찾아보고 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선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 저는 그래서 유세전 강남에 등장하는 거는 나도 강남에 이런 중심을 두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 공약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뭐 유권자들의 꽂힌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또 1년짜리잖아요. 예. 1년짜리 시장의 공약을 우리 유권자들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거든요. 누가 믿겠습니까? 전 공약전보다 지금 쟁점은 다른 걸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 아니면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 꼭 할 예. 이거는 채찍질이 맞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1년짜리이기 때문에 공약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국민들은 이 폭주하는 정권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공정이란 잣대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강남도 똑같습니다. 강남도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다 싹쓸이했잖아요. 여권에서.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겠습니까? 텃밭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 처가 내곡동땅 의혹과 관련해서 짚어보고 싶은데 2005년 개발 논의 직전에 이 땅을 측량 조사를 했고 특히 오세훈 후보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 후보는 지금 적극 반발을 하면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선거 캠페인을 들어가서 네거티브성 검증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미 선거 들어갈 때쯤엔 대부분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지율에. 그런데 이 네거티브성 검증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네. 후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 그 선거 중에 발견이 되면 순간적으로 선거판이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왕왕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셀프 보상받지 않았냐 이 문제보다도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쪽에 집중하는 거라고 보고 이 TV 토론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운다면 사실 오세훈 후보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사실 솔직히 인정하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이걸 기부 체납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좀 변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몰렸어요. 저는 오세훈 후보가 만약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선거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을 입증하는 건 입증 책임은 여권과 이게 있죠. 보도한 방송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게다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증언 몇 개를 가지고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그 진흙탕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누가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뭐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걸 가리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권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네거티브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이랬는데 왜 당신은 해명을 못해? 왜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그냥 그 동네에서 말싸움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민심을 움직입니까? 게다가 지금은 도도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개인의 좀 재산 문제 이런 걸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네거티브가 후보들의 전략이 될 수는 있는데 최근에 보면 윤호중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쓰레기라고 지칭을 했고 또 반면에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역죄를 지었다. 이 정도의 발언은 좀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정치가 지금 국민들이 정치가 뭔가 달라지길 바라는데 정치인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이런 말이 서로 공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치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여권에서 계속 그 여권발로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여권이 얘기하기를 정책 대결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정책 대결 리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 네거티브를 하고 있으니까 야권에서는 싸우자고 하는데 말로 하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하면은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혼탁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투표장으로 못 나오게 하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가지고는 다음 대선도 그렇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발 정책 대결로 돌아오시라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뜨겁습니다. LCT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김영춘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고 박형준 후보도 뭐 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특검이 출범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고 이 문제는 사실 선거 이후에도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큰 메가시티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밀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안에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문제 때문에 검증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검증을 넘어 지금 특검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이게 특검이 지금 LH 문제와 걸려서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임기 1년이지 않습니까? 임기 1년이면은 특검이 돼서 거기 대응하는데 하다 보면 끝나요. 또 임기 1년이라고 하면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특검이 걸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부산시장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1년 남았는데 이 특검을 물론 LCT 문제는 박형준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부터 현재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검을 통해서도 밝혀져야 한다는 건 맞는데 예. 글쎄요, 이 특검이 돼버린 순간에 부산시정은 만약 박형준 후보가 된다면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예. 아무래도 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아니 특검이 아니더라도 범법을 하면 뭐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든지 경찰이든지 다 문제가 되죠. 왜 여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특검을 여당에서는 사실은 특검을 반대하는 검찰을 무기로 하는 여권에서 왜 이렇게 요새 유독 특검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넘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김영춘 후보 관련해서도 2018년에 부산진구청이 김 후보의 친형 땅을 매입해서 건립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 후보는 역시 이제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뭔가 서울시장에 빗대 보면은 역시 좀 영향은 크게 안 미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국민들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야 뭐 시끄럽고 진흙탕 싸움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정치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득을 보는 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이 이런 걸 걷어내고 좀 핵심적인 것들을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건 다 안개입니다. 이게 특검이고 뭐고 양쪽이 다 뭐가 다릅니까?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은. 그러면 이 선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언제라도 그 위법이 있으면은 심판을 받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때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선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걷어내시고 예. 결과적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이거 너무 치중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김영춘 후보가 지난해 총선 당시에 이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한 선거판에서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보면은 한 2억짜리 땅을 이제 부산진구청이 사서 뭘 건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그 상대방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구의원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런 사건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약간 박형준 후보가 LCT 문제나 이 국정원 민간 사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구나. 그래서 뭔가 좀 물을 타서라도 같이 나쁜 사람이다. 가고 싶은 마음이 보이는데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물이 타지기에는 뭐 전문용어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지율 40% 선, 그러니까 콘크리트라고 불렸던 그 선이 무너진 건데 내일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 입장도 밝힐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좀 중요한 발언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집권 4년 차에 40%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같이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기존에 했던 말씀에 전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LH가 이번 정부에만 이렇게 했다. 이 직원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여태 해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동산 투기 적폐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민간인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나쁘지만 예.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는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공직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어항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나 본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도 안 하는 공직자들. 근데 우리 여태까지 청문회 보면 맨날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큰 적폐고 문제예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참 고민스럽긴 한데 우선 뭐 LH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소급입법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고요. 반부패 협의회니까요. 또 예. 하나는 공직자 재산 등록. 요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공직자는 모든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좀 강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말씀하신 그 공직자 뭐 재산 등록 입법 추진하는 예. 거나 아니면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들을 조금 전에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뭐 법을 통과시켰을 때도 위헌 논란 때문에 소급입법 그것들이 빠졌잖아요. 여권에서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뺐는데 왜 지금 다시 이걸 하냐. 결국 선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 급해지니까 그렇고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진실성이 있는지 사실 그런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건 진상을 알겠다는 거거든요. 예. 진상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약간 하위직 공무원의 자기 명의 아주 그 낮은 수준의 범죄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위 공무원들이 더 힘센 고위 공무원들이 그 익명으로 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임명을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수사적인 역량도 없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그거에 집중을 해야 할 때 그거는 이렇게 꼬리 자르기 야당에서 말하는 꼬리 자르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물타기 형태의 정책을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진실성이 있느냐 이게 선거 때의 면피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야권에서 강력하게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진짜 제대로 손봐야 합니다. 예.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들이 계속 피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급입법은 그게 굉장히 크고 뭐 예. 친일파 몰수재산 이거 이외에는 위헌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할 바에는 자기들 기득권을 내놓는 입장에서라도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해야죠. 그것들을 제대로 손보면 상당 부분 이런 게 걷어나는데 왜 가지고 있는 건 움켜쥐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첨언해 주실 내용이 글쎄 있으신가요? 그 팩트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넘어갔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민주당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저도 적극적이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넘기자고 했거든요. 아니 지금 예. 야당에서 다 무시하는데 야당에서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렇지. 야당에 따라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진실성을 보이는 게 첫 단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팩트 체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